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 뒤에서 나온 건 처음 보는 아이였어요. 엄마, 저 사람 누구야? 아이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냥 굳어버렸어요.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풍기던 그 빨간 반찬통. 남편이 좋아하는 거라고 새벽부터 끓여서 싸 들고 내려갔는데 그 집은 제 집이었습니다. 아니, 제 집이라고 믿었던 곳이었어요. 10년 동안 저는 주말마다 그 시골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고속버스 타고 시외버스 갈아타고 걸어서 20분. 남편이 당신은 그냥 집에 있어도 된다고 해도 저는 꼭 따라갔어요. 그 집이 우리 노후의 보금자리가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퇴직하면 시골에서 조용히 살자고. 텃밭도 가꾸고 닭도 몇 마리 키우고. 그 말을 저는 1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문을 열었더니 낯선 아이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곧 그 아이의 엄마가 나왔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저를 보더니 눈이 커지면서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황한 게 아니었어요.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이 순간이 언젠가 올 줄 알았다는 듯이. 여긴 누구 집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여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집인데요. 그 한마디가 제 10년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름만 바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멈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함께 걸어가 드릴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경상도 어느 작은 마을에 이순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56년생이니까 올해로 69이 되셨어요. 젊었을 때는 부산에서 공장 일을 하셨고 30이 넘어 지금의 남편 정상열 씨를 만나 결혼하셨습니다. 슬아의 자녀는 둘, 딸 하나, 아들 하나.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고 딸은 결혼해서 대구에 살고 있어요. 순덕 씨의 인생은 딱히 드라마틱한 것도 없고 화려한 것도 없었습니다. 남들처럼 살았어요. 좁은 전셋집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모으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러다 쉰 즈음 됐을 때 부산 외곽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그걸로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 정상열 씨가 어느 날 시골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노후엔 시골이 최고야. 공기도 좋고 땅도 있고. 우리 거기서 살자. 그게 2013년이었습니다. 남편이 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은 경남 어느 작은 읍내에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를 구했습니다. 큰 도로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낡은 집이었는데 마당이 꽤 넓고 뒤쪽에 작은 텃밭까지 딸려 있었어요. 남편이 그걸 보더니 눈이 반짝반짝했습니다. 바로 이거야. 여기야. 순덕 씨는 솔직히 처음엔 썩 내키지 않았어요. 도시 생활이 편했거든요. 마트도 가깝고 병원도 걸어서 갈 수 있고 친구들도 다 근처에 있고.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니 뭐 반대를 할 수도 없었죠. 그래, 당신이 좋으면 우리 거기서 살자. 매매가는 당시 기준으로 6천만 원이었습니다. 크게 비싼 금액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작은 돈도 아니었어요. 순덕 씨가 수십 년간 적금을 부어온 돈 중 일부와 남편의 퇴직금 일부를 합쳐서 마련했습니다. 등기는 남편 이름으로 올렸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마음. 그 시절엔 다들 그랬잖아요. 집은 남편 명의로. 의심도 안 했어요. 그 집을 사고 나서 남편은 자주 내려갔습니다. 혼자서도 가고 순덕 씨와 함께도 가고. 주말마다 내려가서 집을 고치고 마당을 손보고 텃밭에 씨를 뿌리고. 처음엔 남편 친구들이 같이 와서 술도 마시고 고기도 굽고 했어요. 순덕 씨는 그 사람들 밥도 해주고 뒤치다꺼리도 하면서 그래도 나름 정이 드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러다 점점 남편 혼자 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주중에 내려가서 손볼 곳이 있어. 당신은 그냥 집에 있어.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남편이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거든요. 조용히 이것저것 만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내려가지? 집이 이래저래 손볼 데가 많아서. 전화하면 왜 안 받아? 거기가 통화가 잘 안 잡혀. 하나하나 보면 이상할 것도 없는 대답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쌓이다 보면 뭔가 가슴 한켠이 싸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순덕 씨는 그 느낌을 자꾸 눌렀습니다. 아니겠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이제 늙으면서 괜히 의심이 많아지는 거겠지. 그렇게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2017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바치를 하다가 뇌졸중이 왔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몸의 오른쪽 편이 많이 불편해졌어요. 한동안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남편이 입원해 있는 동안 순덕 씨는 시골집에 혼자 내려갔습니다. 집을 좀 정리해 놓고 와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이 퇴원하면 요양도 할 겸 거기서 지내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내려가서 집 앞에 섰는데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전에 쓰던 자물쇠가 아니었어요. 열쇠가 맞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이웃에 사시는 할머니한테 가서 여쭤봤더니 그 할머니가 뭔가 말하려다가 눈을 피하는 거예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말을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순덕 씨는 그냥 열쇠를 잃어버렸거나 남편이 바꿔놓은 거겠지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남편한테는 그냥 집 다녀왔다고만 했습니다. 남편이 퇴원했습니다. 순덕 씨가 시골집 가서 요양하자고 하니까 남편이 손을 저었어요. 거기 아직 정리가 안 됐어. 그냥 여기서 지내자. 그래서 그냥 부산 아파트에서 지냈습니다. 남편의 건강은 서서히 회복됐어요.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혼자 거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면서부터 남편이 다시 시골에 간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내가 직접 가서 봐야 할 것들이 있어. 나도 같이 가. 혼자 갈게. 당신 힘들게 뭐하러. 순덕 씨는 그날 왠지 모르게 무조건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를 딱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 모르게 뒤따라갔습니다. 고속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고 걷고. 남편은 이미 골목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순덕 씨는 골목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남편이 그 집 앞에 서더니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새 자물쇠에 맞는 열쇠로요. 순덕 씨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순덕 씨는 골목 입구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리도 떨렸어요. 그냥 돌아가고 싶었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웃음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 웃음소리도 있었고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렸어요. 순덕 씨는 그날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않고. 집에 와서 이틀을 누워 있었어요. 밥도 못 먹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물어도 그냥 몸이 좀 안 좋다고만 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순덕 씨는 혼자 다시 그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한테는 말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나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어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이었냐고 물어보면 순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웠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모르는 거더라고요. 그 집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눌렀어요. 잠시 후 발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발소리였어요. 아이 발소리.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눈이 동그랗고 볼이 통통한 예쁜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순덕 씨를 올려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엄마, 저 사람 누구야? 그 순간 순덕 씨의 세상이 멈췄어요. 아이의 엄마가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순덕 씨보다 30살 가까이 어린 낯선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순덕 씨를 보더니 눈이 커지면서 금방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황한 것도 화가 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올 것이 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긴 누구 집이죠? 순덕 씨가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저희 집인데요. 이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순덕 씨도 더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 왔나 봐요. 순덕 씨는 그 말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골목을 나오면서 다리가 풀렸어요. 벽을 짚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울음이 나오려고 하는데 눈물도 안 나왔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순덕 씨는 처음으로 제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집에 여자가 있다. 아이가 있다. 저 여자는 내가 올 줄 알고 있었다. 남편은 새 자물쇠 열쇠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그 집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가족의 집이었던 거다. 순덕 씨는 그날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는 순간 순덕 씨가 말했어요. 나 오늘 시골집 갔다 왔어. 남편이 굳었습니다. 거기 여자 있던데. 아이도 있고. 남편이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그 집 우리 집 맞지? 내 돈도 들어간 집 맞지? 그제서야 남편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그 말이 전부였어요. 미안하다. 딱 3글자. 그 미안하다 뒤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는지. 순덕 씨가 이후에 알아낸 내용을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남편 정상열 씨에게는 순덕 씨 몰래 만나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만난 지는 거의 15년이 됐어요. 순덕 씨와 결혼한 지 10년쯤 됐을 때부터 이미 만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나이는 순덕 씨보다 16살 어렸어요. 남편이 처음 일을 같이 했던 거래처 쪽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 사이에서 생긴 아이였습니다. 남편의 친자식이었어요. 시골집은 그 여자와 아이를 위해 구입한 집이었어요. 순덕 씨의 돈이 들어간 집이 처음부터 그 여자의 집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그 집을 자기 바람 피우는 상대를 위해 구입하면서 순덕 씨한테는 노후에 함께 살 집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10년 동안. 노후에 거기서 같이 살자는 말 뒤에 그 집엔 이미 다른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화가 나시나요? 저도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기 전에 먼저 슬펐어요. 왜냐하면 순덕 씨가 그 10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생각했거든요. 주말마다 버스 타고 내려가서 반찬 해놓고 집 청소하고 남편이 괜찮아 안 와도 되라고 해도 따라가던 그 발걸음. 텃밭에 심은 고추가 잘 자란다고 사진 찍어서 딸한테 보내던 그 마음. 퇴직하면 같이 살 집이라고 벽지도 골라보고 가구 배치도 머릿속으로 그려봤을 그 설렘. 그게 다 처음부터 없던 일이었습니다. 순덕 씨는 그날 밤 남편한테 한 가지만 물었어요. 그 집 등기 누구 앞으로 돼 있어? 남편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 앞으로 돼 있어? 아니. 그럼? 내 앞으로 되어 있어. 그건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적어도 집이 그 여자한테 넘어간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집이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다는 게 순덕 씨 입장에서는 자기 집이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 순덕 씨의 돈 수천만 원. 그 돈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순덕 씨는 그날부터 이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딸이 왔습니다. 순덕 씨가 전화해서 할 말이 있다고 불렀거든요. 딸이 이야기를 다 듣고는 얼굴이 파래지더니 곧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이야? 응. 아빠가 그런 사람이었어? 나도 몰랐어. 딸이 아버지한테 따지러 가려는 걸 순덕 씨가 막았어요. 지금 그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 일단 법률 상담을 받아야 해. 우리 돈 찾아올 방법이 있는지
딸이 알아봤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예약을 잡았고 순덕 씨는 딸과 함께 변호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상황을 듣더니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시골집 구입 당시 순덕 씨가 얼마를 보탰는지, 그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순덕 씨는 당시에 자기 적금을 해지해서 남편 통장으로 이체한 기록이 있었어요. 통장 거래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변호사 선생님 말씀이 이 경우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이혼 소송을 통한 재산 분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따져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 명의의 시골집도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다른 하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내 돈이 들어간 집인데 내 권리가 없다면 그 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 남편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외도 상대 여성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고요. 순덕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하나? 60대 후반의 이혼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서류 몇 장 쓰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수십 년을 같이 산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고 가족이 흩어지는 일이고 노후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에요.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도 순덕 씨는 결심했어요. 이혼할게요. 딸이 옆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처음에 합의 이혼을 권유했어요. 조용히 마무리하자고요. 그런데 순덕 씨는 합의 이혼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 이혼은 재산 분할에서 불리해질 수 있거든요. 서로 합의하에 정하는 거라서 남편이 최대한 조금 주려고 할 테니까요. 재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이런저런 사실들이 더 드러났어요. 남편이 시골집을 구입하고 유지하는 데 쓴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수리비, 관리비, 그 여자와 아이를 위해 쓴 생활비. 그 돈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추적했더니 공동생활비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도 있었어요. 순덕 씨가 모르는 사이에 가게에서 돈이 새어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드러나면서 재산 분할에서 순덕 씨에게 유리하게 됐어요. 그리고 외도 상대 여성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이건 별도로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상대 여성 측에서는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정상열 씨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다고요. 그런데 증거가 나왔습니다. 과거 문자 메시지 중에 그 여자가 당신 부인한테 들킬까봐 무서워라는 내용을 보낸 게 있었거든요. 알고도 만난 거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소송은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순덕 씨는 시골집의 매각 대금에서 자신이 기여한 만큼의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부산 아파트는 순덕 씨 명의로 남게 됐고 거기에 추가로 재산 분할 금액도 받았어요.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남편 정상열 씨와는 그렇게 이혼이 됐습니다. 법원 마지막 날 판사가 최종 선고를 하고 나서 순덕 씨가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때? 순덕 씨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시원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그게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어도 그 세월 자체가 지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함께 겪은 가난, 함께 키운 아이들,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건 나쁜 일이 있었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시원하면서도 허전한 거죠. 순덕 씨는 지금 부산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딸이 가끔 내려오고 아들도 명절에는 옵니다.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밥도 해먹고 동네 경로당도 나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다만 주말마다 내려가던 그 시골집이 없어졌을 뿐입니다. 그 집에서 심었던 고추, 텃밭에 가꾸던 깻잎, 남편이 혼자 고쳐놓은 담장. 그것들이 가끔 꿈에 나온대요. 꿈에서는 항상 자기 집인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온다고요. 깨어나면 허탈하지만 그 꿈이 싫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가장 먼저 이 질문이 들었어요.
왜 순덕 씨는 10년이나 모르고 있었을까? 의심하지 않았을까?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런데 이건 눈치가 빠르고 느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믿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에 대해서는요. 의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수록 설령 이상한 점이 보여도 아니겠지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시절에 자란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집안 살림, 특히 재산 관련된 건 남편이 알아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등기를 남편 앞으로 올리는 것도 통장을 남편이 관리하는 것도.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였던 시절. 순덕 씨도 그 시대를 살아온 분이에요. 그 믿음이 이 경우에는 상처가 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눠드리면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비슷한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뭔가 이상하다 싶은데 확인하기가 두렵고 알고 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 지나치고 싶은 그런 마음. 순덕 씨도 그랬대요. 골목 입구에서 남편이 새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는 걸 봤을 때 그 안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싶은 마음과 그냥 모른 척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고요. 모른 척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그 상처는 더 오래 곪았을 거예요. 그리고 순덕 씨의 돈을 자신의 권리를 찾을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알아야 합니다. 두렵더라도. 특히 재산과 관련된 것들은 나이 들수록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해요.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통장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상대방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이제 순덕 씨 이야기에서 조금 옮겨서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게요. 먼저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했을 때 이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혼인 중에 남편이나 아내가 공동 재산을 제3자와의 관계에 사용했다면 법원은 그걸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돈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게 증명되면 그만큼 내가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증거가 중요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사진 등. 평소에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관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둘째, 내 돈이 들어간 집이 상대방 명의일 때. 이게 순덕 씨의 경우였죠. 이럴 때 명의가 상대방이니까 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법원에서는 실질적인 기여도를 봅니다. 내가 얼마를 냈는지,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증명하면 명의와 상관없이 내 몫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걸 법률 용어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고 이혼 소송 시에는 재산 분할에서도 반영됩니다. 셋째, 외도를 알게 됐을 때 당장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증거 확보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카드 사용 내역, 목격자 진술 등. 일단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행동하세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려 하지 마세요. 자녀나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알리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혼자서 남편과 단판을 짓다가는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는 말실수를 하거나 중요한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를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넷째, 법률구조공단을 아시나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고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전국에 지부가 있고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 있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법을 몰라도 괜찮아요. 법률구조공단 가시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줍니다. 이제 다시 순덕 씨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소송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을 때 순덕 씨한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그 시골집 여자였습니다. 저예요. 정상열 씨. 전 부인분이시죠? 순덕 씨가 말했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냥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 순덕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듣긴 했는데 그 말이 뭘 돌려놓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여자는 맞아요라고 했고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순덕 씨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밖에 나가 한참 걸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딜 가려는 게 아니라 그냥 걸었대요. 동네 한 바퀴 두 바퀴. 걷다 보니 공원이 나왔고 벤치에 앉아서 한참 하늘을 봤다고요. 그 하늘이 어떤 색이었냐고 물어보니까 순덕 씨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파랬어요. 근데 뭔가 진한 파랑이 아니라 좀 흐린 파랑이었어. 가을 하늘인데 왜 그렇게 옅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좋았어요. 진하지 않아서. 그냥 조용한 느낌. 저는 그 말이 참 오래 남았습니다. 진하지 않아서 좋은 파랑. 조용한 느낌. 아마도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냥 다 지나갔다는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온 힘을 다해서 싸우고 다 끝내고 나서 비로소 찾아오는 고요함. 그 고요함이 파란 하늘로 보였겠구나 싶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면서 사실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이걸 말씀드려도 될까 망설였는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순덕 씨가 이 모든 걸 다 겪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재산 문제가 아니었어요. 소송도 아니었어요. 제일 힘든 건 자녀들한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였대요. 딸한테는 먼저 말했지만 아들한테는 오래 말을 못하셨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빠를 존경한다는 말을 자주 했었대요. 그 아들한테 너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결국 아들한테도 말했어요. 아들이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리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증거들을 보고 나서 아들이 한참 울었대요. 그러고 나서 엄마 손을 잡고 엄마 미안해라고 했습니다. 순덕 씨가 그때를 떠올리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애가 자기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가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의 상처가 자녀에게 닿는 순간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하나의 용기라고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알리는 것. 숨기고 싶고 아이들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혼자 다 감당하려는 부모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혼자 감당하다 보면 나중에 아이들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도 많고요. 법적인 조언도 감정적인 지지도 아이들과 함께할 때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순덕 씨도 딸이 옆에서 함께 움직여줬기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중간에 지쳤을지도 몰라요. 아이들한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함께 풀어야 해요. 혼자 가슴에 묻어두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두렵다고 나이가 많다고 이젠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늦은 게 아니에요. 법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자녀나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상담 받으세요. 법률구조공단 가시면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어요. 순덕 씨의 이야기 아직 조금 더 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반년쯤 지난 어느 날 순덕 씨가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오늘 뭔가 이상한 걸 했다. 딸이 물었죠. 뭔데요? 꽃을 샀어. 딸이 잠깐 웃었어요. 꽃이요? 응. 마트 가다가 입구에서 팔고 있는데 그냥 하나 샀어. 뭘 좋아하냐고 물어봐서 그냥 예쁜 거 주세요 했더니 이걸 줬어. 순덕 씨가 산 건 작은 거베라 화분이었대요. 주황색. 집에 가져와서 창가에 두니까 예쁘더라고. 근데 이걸 사면서 내가 뭔가 엄청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내 맘대로 뭔가 고른 게 얼마만인지. 딸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대요. 차마 엄마한테는 내색을 안 했지만요. 내 맘대로 뭔가 고른 게 얼마만인지.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결혼 생활 수십 년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고르는 일이 얼마나 됐을까요? 남편 식성에 맞춰 요리하고 남편이 좋다는 집으로 이사가고 남편이 내려가자는 시골집에 따라가고 다 남편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황색 거베라를 혼자 골랐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시작입니다. 순덕 씨는 지금도 그 거베라가 창가에 있대요. 꽃이 지면 또 새 걸 사고 이제 화분이 3개가 됐다고 합니다. 거베라, 제라늄 그리고 허브. 이름도 붙여줬어요. 거베라는 순이, 제라늄은 덕이, 허브는 그냥 허브. 이름 짓기가 귀찮았대요.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순덕 씨가 웃었어요. 오래간만에 처음 보는 웃음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시 그날 골목 앞에 선 순덕 씨를 떠올립니다. 아이가 문을 열고 나와서 엄마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그 순간 순덕 씨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다. 속았지만 그걸 알아낸 사람이다. 무섭고 떨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싸운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는 주황색 거베라를 혼자 고를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순덕 씨입니다. 혹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주변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들리셨나요? 그렇다면 그분께 살며시 손을 내밀어 주세요. 먼저 말을 꺼내기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당신 이야기 들어줄게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본인의 이야기처럼 들리셨다면 부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가족과 이야기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의 권리는 살아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사실 하나의 이야기만 하려고 했는데 순덕 씨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을 많이 접하게 됐어요. 허락을 받고 두 분의 이야기를 더 나눠드리려 합니다. 이름은 모두 바꿨어요. 첫 번째는 황인자 씨 이야기예요. 황인자 씨는 1952년생 올해 73살입니다. 경기도 어느 소도시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계셨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캐나다에서 살고 있어서 자주 못 봐요. 황인자 씨 남편은 젊어서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한 적이 있어요. 그때 빚이 많이 생겼고 가족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황인자 씨가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남편 빚을 거의 다 갚았어요. 식당 허드렛 일도 하고 청소 용역도 나가고 밤에는 식당 설거지도 하고 손이 항상 트고 부르텄대요. 그렇게 해서 빚을 다 갚고 나서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마련했어요. 작은 건물이지만 임대료가 나와서 노후 생계의 보탬이 됐습니다. 그 건물은 황인자 씨 명의였어요. 이건 남편이 일부러 황인자 씨 이름으로 해줬어요. 당신 덕에 산 거니까 당신 거야 라고. 황인자 씨는 그 말에 감동받았대요. 그래도 이 사람이 그런 면이 있구나 싶었죠. 그런데 수년 후 남편이 황인자 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건물 잠깐 담보로 쓸 수 있어?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황인자 씨가 망설였어요. 남편이 사업 망한 기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이번엔 다르다고 거의 확실한 거라고 조금만 기다리면 큰 돈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황인자 씨는 못 이겨서 허락했어요. 그 건물에 근저당이 잡혔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의 사업은 또 망했어요. 빚은 그대로 남았고 근저당 잡힌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황인자 씨의 노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황인자 씨는 저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왜 허락했을까요? 그냥 싫다고 했어야 했는데. 그 말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 탓을 하시는 거잖아요. 남편이 잘못한 건데 자기가 허락을 한 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황인자 씨 잘못이 아닙니다. 수십 년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 부탁하는데 거절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게다가 남편이 이번엔 다르다고 설득을 했으니까요. 황인자 씨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노후 재산에는 절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자녀가 부탁하든 배우자가 부탁하든 사업 자금으로 써달라든 잠깐만 담보로 써달라든
노후를 위해 마련한 재산에는 손을 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잃으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젊을 때처럼 다시 벌 수가 없으니까요.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자기 명의의 재산이라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담보 설정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어요. 법원에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부동산에 금지 사항을 설정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황인자 씨는 지금 그 경험을 되살려서 주변 노인복지관에서 재정 상담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한테 자기 경험을 나눠주고 계세요.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황인자 씨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당한 거 다른 사람한테는 당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상처를 힘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황인자 씨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이건 좀 결이 달라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문제였던 경우입니다. 강복래 씨 1948년생입니다. 올해 77. 충청도 어느 농촌에서 사셨어요. 강복래 씨는 일찍 남편을 여의었습니다. 50대 초반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 둘, 딸 하나 키우면서 혼자 농사를 지었습니다. 땅은 시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좀 있었어요. 논밭 합쳐서 2,000평쯤 됐어요. 크지 않지만 그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로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아들들이 커서 도시로 나갔어요. 큰아들은 서울, 작은 아들은 대전. 딸은 결혼해서 근처 마을에 살고 있고요. 강복래 씨는 혼자서 그 땅을 지키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큰아들이 땅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 땅 지금 팔면 꽤 나와요. 거기 개발 얘기도 있다던데. 팔아서 뭐하게? 우리한테 나눠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엄마 혼자 다 농사 짓기도 힘드시잖아요. 강복래 씨는 그 말이 싫었어요. 그 땅이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남편이 물려받아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갖고 온 땅이었거든요. 그냥 팔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팔 생각 없다. 엄마 생각 좀 해보세요. 우리도 지금 힘들어요. 큰아들이 자주 내려와서 계속 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엔 작은 아들도 가세했습니다. 두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땅을 팔아서 각자 3분의 1씩 나누자고 했어요. 강복래 씨가 완강히 거부했더니 이번엔 큰아들이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엄마, 여기 그냥 도장 한 번만 찍어주세요. 이게 뭔데? 그냥 위임장이에요. 땅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게요. 강복래 씨가 그 서류를 딸한테 가져갔어요. 딸이 내용을 읽어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이거 위임장이 아니에요. 증여계약서야. 강복래 씨가 도장을 찍었으면 땅이 아들들한테 증여가 되는 서류였어요. 강복래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 아무 말을 못하셨다고 합니다. 자식이. 내 자식이. 이 이야기 안타깝지만 드문 일이 아니에요. 부모님 재산을 노리는 자녀들의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고령이시고 글씨 읽는 게 불편하시거나 복잡한 서류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중요한 서류에는 절대로 그냥 도장 찍지 마세요. 자녀가 가져온 거라도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다른 자녀나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먼저 보여주세요. 아니면 법률구조공단에 가져가서 확인받으세요. 도장 찍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냥 도장 한 번만이라고 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강복래 씨는 그 일 이후로 큰아들과 사이가 많이 멀어졌어요. 처음엔 그게 너무 서운했다고 하셨어요. 내가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런데 이분이 딸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조금 달리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딸이 말했대요. 엄마, 아들들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이건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좋은 점이 있어도 이 일은 그냥 넘기면 안 돼. 엄마가 너무 쉽게 넘기면 나중에 더 큰 일이 생겨. 그 말이 맞았어요. 강복래 씨는 아들들을 불러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서류 내가 다 알고 있어.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마라. 아들들이 사과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알고도 모른 척 넘기면 상대가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요. 나이 들수록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게 더 좋기는 하지만 선은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이건 안 돼. 이 말을 하실 수 있어야 해요. 자녀한테도요. 저는 오늘 세 분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순덕 씨, 황인자 씨, 강복래 씨. 세 분 모두 다른 상황이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처음엔 모두 설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설마 남편이, 설마 배우자가, 설마 자녀가. 그 설마가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만들었어요. 설마는 없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확인해야 해요. 두렵더라도요. 그리고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가족 전문가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의 권리는 살아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글을 잘 모른다고 법을 잘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도와주는 곳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드릴 텐데 사례를 통해서 나오는 정보들이라 더 기억에 잘 남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세요. 75 전직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젊을 때는 정보가 돈이라고 했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정보가 목숨이더라고. 모르면 당하는 게 맞아. 정말 딱 맞는 말이에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재산 편취, 부동산 관련 피해가 매년 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해의 상당수가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만 당하는 게 아니라 믿었던 사람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 박 선생님이 겪으신 일도 그래요. 이분은 은퇴 후에 꽤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계셨어요. 교직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고 큰 걱정 없이 지내셨어요. 그런데 막내딸이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작은 카페를 열겠다고요. 창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은행 대출이 잘 안 된다고. 엄마한테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했어요. 박 선생님이 당연히 빌려줬죠. 딸인데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카페가 열렸어요. 처음엔 잘 됐어요. 딸이 가끔 내려와서 맛있는 거도 사오고 커피도 갖다 드리고. 박 선생님이 흐뭇하셨죠. 그런데 1년 후 카페가 문을 닫았습니다. 딸이 전화해서 엄마 미안해, 잘 안 됐어라고 했어요. 박 선생님이 그래 어쩌겠니, 힘들었겠다 하고 넘겼어요. 3천만 원은 그냥 못 받는 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몇 달 후에 딸이 다시 말했어요. 엄마, 이번엔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엔 진짜 될 것 같아. 박 선생님이 그때는 거절하셨어요. 아니, 이번엔 안 돼. 엄마도 노후 자금이 있어야지. 딸이 서운해했어요. 그래서 박 선생님이 마음이 불편하셨대요. 딸이 서운해하는 게 미안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일단 자녀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빌려주는 거라면 돌려받아야 하고 그러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차용증 없이 빌려줬다고 하면 나중에 자녀가 그건 주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차용증은 어렵지 않아요. 빌려준 날짜, 금액, 갚을 날짜, 이자가 있으면 이자율, 양쪽 서명. 이것만 있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후 자금만큼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자녀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돈을 주고 나면 나중에 내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 주면 계속 달라고 합니다. 첫 번이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 선을 그어야 나중에도 지켜져요. 미안한데 엄마 사정이 있어서 못해줘라고 하시는 게 돌아오지 않는 돈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 박 선생님이 나중에 꼭 하셨으면 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유언장 작성이에요. 유언장이라고 하면 왠지 무거운 느낌이 드시죠? 죽음을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유언장은 죽음 준비가 아니라 내 의지의 표현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재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의지를 법적으로 보장받으려면 유언장이 필요합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재산이 나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를 가장 잘 돌봐준 자녀한테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뉩니다. 유언장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자필 유언, 공증 유언, 그리고 비밀 유언. 이 중에서 가장 확실한 건 공증 유언이에요.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거라서 법적 효력이 가장 강합니다. 비용이 조금 들지만 내 재산을 내 뜻대로 쓰이게 하려면 이 방법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내가 판단 능력이 떨어지거나 혼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지정해 두는 제도예요. 지금은 내가 멀쩡한데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야 해요. 치매가 생길 수도 있고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때 누군가가 내 재산을 관리해줘야 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지금 선택해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내 재산을 관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지금 건강할 때 지정해 두세요. 이게 다 거창한 이야기 같지만 다 나를 지키는 이야기예요. 나를 지키는 것.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순덕 씨한테 마지막으로 여쭤봤어요.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순덕 씨가 한참 생각하다가 말씀하셨어요. 제주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평생 어딜 가도 남편 따라다니거나 자식들 때문에 움직이느라 내가 가고 싶어서 간 적이 없었어요. 이번엔 내가 가고 싶어서 혼자 가보고 싶어요. 제가 물었어요. 무서우시지 않아요? 혼자 가는 거? 순덕 씨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무서워요. 근데 무섭다고 안 가면 내 평생 뭘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가는 거죠 뭐. 그냥 가는 거죠 뭐. 이 말이 오늘 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두렵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모르면 물어보고 힘들면 도움받고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다 보니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생겼어요. 많이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정희 씨 1960년생 올해 65입니다. 이분은 좀 달라요. 남편한테 속은 게 아니라 본인이 오히려 먼저 의심하고 먼저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결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희 씨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분인데요. 남편이 항상 좋은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외도를 했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말이 줄고 퇴직 후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는데도 오히려 더 대화가 없어졌고 어딘가 침울해 보였어요. 밥도 잘 안 먹고. 이정희 씨가 어느 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무슨 일 있어? 남편이 처음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 묻자 결국 말을 했습니다. 나 치매 초기 진단 받았어. 이정희 씨가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혼자 병원을 다니면서 혼자 진단을 받고 혼자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당신 걱정시키기 싫었어. 이정희 씨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나왔대요.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남편이 혼자 그 두려움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게. 이정희 씨는 그날부터 아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았어요. 앞으로 남편의 판단 능력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알아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임의 후견 계약을 맺었어요. 남편이 아직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본인 스스로 이정희 씨를 후견인으로 지정한 거예요. 나중에 남편의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이정희 씨가 법적으로 남편의 재산과 의료 결정을 대신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재산 상황을 정리했어요. 어떤 재산이 있고 그게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 통장, 부동산, 보험, 주식 다 목록으로 만들었습니다. 남편한테도 부탁했어요. 본인 명의의 것들을 다 알려달라고.
남편이 기억이 있을 때 다 파악해둬야 한다고. 남편도 알겠다고 했어요. 이정희 씨는 이 준비를 하면서 자녀들한테도 알렸어요. 아들, 딸 다 불러놓고 아버지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처음엔 자녀들도 충격받았지만 같이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가족이 더 가까워졌어요. 이정희 씨가 이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는 그 준비를 하면서 처음엔 너무 우울했어요. 남편이 점점 안 좋아질 거라는 걸 눈앞에 두고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구나 싶었어요. 남편이 좋을 때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정해두는 거. 나중에 남편이 기억을 잃어도 지금 남편이 원하는 게 지켜지게 하는 거.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오래 생각했습니다. 준비가 사랑이다. 맞아요. 나이 들수록 준비하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가족이 덜 힘들게, 내 뜻이 지켜지게 미리 다 정해두는 거. 그게 두렵고 우울해도 그게 사랑이에요. 이정희 씨 남편은 지금도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하고 계세요. 느리지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언젠가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때를 위한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요. 가족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법적 서류도 다 갖춰져 있고 재산도 정리되어 있어요. 이정희 씨가 말씀하셨어요. 두려운 건 여전해요. 그래도 준비가 있으니까 그 두려움이 좀 작아졌어요. 그 말이 오늘의 또 하나의 문장입니다. 준비하면 두려움이 작아집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순덕 씨, 황인자 씨, 강복래 씨, 박 선생님, 이정희 씨. 5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셨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모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내 권리는 내 것이에요. 내 재산은 내 것이에요. 내 삶은 내 것이에요. 누가 빼앗으려 할 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하고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해내고 나서 주황색 거베라를 혼자 골라서 창가에 놓을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아닐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지금 많이 지쳐 계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속아서 상처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 헷갈리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쳐도 괜찮아요. 속은 것도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헷갈려도 괜찮아요. 다만 혼자 있지 마세요. 누군가한테 말하세요. 자녀한테든 친구한테든 복지관 선생님한테든 아니면 법률구조공단에든 말하는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순덕 씨도 황인자 씨도 강복래 씨도 결국 다 말을 꺼냈을 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용기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 꺼내는 것, 그게 용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어딘가에서 그 한마디를 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또 만나요.